한 직업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 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었을까요? 2025년 현재 밤 10시 강남 거리에는 택시보다 빈 가게 셔터가 더 많습니다. 코를 잡지 못한 기사들은 국도 갓길 위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죠. 불경기와 플랫폼, 그리고 사라지는 술 문화가 만든 복합 위기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리에 쥐새끼 한 마리 없다.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2025년 대한민국 밤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요일 밤 강남역 일대는 전쟁터였습니다. 택시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고 대리운전 앱을 켜면 콜이 쏟아져 들어왔죠. 기사들은 가까운 콜만 골라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시절을 누렸습니다. 손님이 기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사가 손님을 고르던 시대였어요. 조금이라도 멀거나 돈이 안 되는 콜은 그냥 넘겼습니다. 어차피 다른 콜이 금방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앱을 켜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콜이 뜨지 않아요. 겨우 콜이 떠도 거리에 비해 돈이 안 되는 일뿐이죠. 왕복 1시간을 달려야 10,000원 남짓 버는 콜인데 이걸 잡을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게 지금 기사들의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콜을 두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종로와 강남의 유흥가를 떠올려 보세요. 술집마다 사람이 넘쳐났고 새벽 2시가 넘어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로 인도가 북적였죠. 대리운전 기사들도 손님 앞에서 줄을 서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거리는 어떻습니까?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그 셔터 앞을 지나는 사람조차 보기 어렵습니다. 금요일 밤인데도 거리가 한산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쓰는 경제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이런 흐름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 있던 게 바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차 두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대리운전도 없는 거니까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밤거리의 활기는 곧 생계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손님들이 쏟아져 나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기사들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몇 시간 동안 하루 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사는 이 시간에 10건 넘게 콜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골든타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게들이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거든요. 콜이 없어진 기사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도심에서 손님을 잡지 못한 기사들은 외곽으로, 더 먼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경기도 외곽, 심지어 다른 도시까지 콜을 찾아 떠나요. 그리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대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죠. 어둠 속 국도 갓길을 작은 후미등 하나의 의지에 달립니다. 대형 트럭이 쌩쌩 지나가는 그 길을요. 이건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콜 한 건이라도 더 잡아야 그날 밥값이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텅 빈 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대리운전 업계의 위기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진 건 기사 잘못이 아니니까요. 바깥에서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거리의 풍경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실마리는 자영업의 몰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거리는 결과였습니다. 그 뿌리를 캐보면 자영업의 붕괴가 먼저 보여요. 대리운전 콜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차를 두고 집에 가야 비로소 콜 한 건이 생기죠. 식당이 있고 술집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대리운전도 돌아갑니다.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옆에 있는 술집에서 이 차를 하고 취해서 대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발점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죠. 특히 외식업 매출 감소가 심각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저녁 장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점심에는 그나마 회사 근처 직장인들이 오는데 저녁이 되면 가게가 텅 빕니다. 테이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차는 날이 허다해요. 전기세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려면 차라리 일찍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손님 한두 팀 받자고 밤 11시까지 불 켜놓으면 적자거든요. 오후 9시면 셔터를 내리는 가게가 부쩍 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통금은 아니지만 스스로 문을 닫는 자발적인 통금인 셈이죠. 이게 대리운전에는 치명타입니다. 대리운전이 가장 바쁜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대죠. 그런데 가게들이 9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바쁜 시간대 자체가 사라집니다. 손님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손님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0시에 콜이 터져야 하는데 9시에 이미 사람들이 집에 가버리니까요. 대리운전 입장에서는 장사할 시간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도 문제입니다. 밖에서 밥 먹는 값은 눈에 띄게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2년 전에 8,000원이던 점심이 지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저녁 회식 한 번 하려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이에요. 4명이 모이면 20만 원이 훌쩍 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은 올랐으니 사람들은 외식을 줄입니다.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이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밀키트처럼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매출이 늘어난 건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라는 한탄, 가게를 넘기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매일 올라와요. 알바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글, 그냥 폐업하는 게 손해가 적겠다는 글도 넘쳐납니다.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해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곧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둘은 밤에 돌아가는 경제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식당이 망하면 술집도 힘들어지고 술집이 힘들어지면 대리운전도 힘들어집니다. 연쇄 반응이죠. 번화가의 1층 상가를 한번 둘러보세요. 빈 공간이 확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려면 권리금만 수천만 원을 내야 했던 자리가 몇 달째 비어 있어요.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건물이 한 블록에 서너 개씩입니다. 상권이 죽으면 오가는 사람이 줄고 사람이 줄면 남은 가게들도 버티기 어려워져요. 나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입니다. 문제는 이 불경기가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기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불황이 오면 언젠가 호황도 오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변화 중에는 경기가 좋아져도 되돌아오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마시는 문화의 변화예요. 경제 불황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한번 바뀐 문화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아요. 대리운전 업계가 마주한 진짜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술 마시는 습관이 뿌리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19 캠페인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술만 마시고 1차에서 끝내고 9시 전에 집에 간다는 뜻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회식은 1차, 2차, 3차를 넘나드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게 흔했죠. 막차를 놓치는 건 일상이었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선배가 가자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었고 2차 가자는 말에 집에 간다고 하기 어려웠어요. 그게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체가 줄었고 하더라도 짧게 끝나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면 각자 집으로 흩어집니다. 2시간이면 끝이에요. 대리운전을 부를 만큼 술에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맥주 한두 잔 마시고 헤어지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되거든요. 2차 가자는 사람도 없고 가자고 해도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술이 안 들어간 무알콜 맥주 판매량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요. 편의점에 가보세요. 무알콜 맥주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이볼도 인기예요. 하이볼은 위스키를 탄산수에 섞어서 연하게 만든 술인데 도수가 낮아서 많이 취하지 않거든요. 분위기만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술이 전혀 안 들어간 음료만 파는 바도 생겼어요. 술집인데 술을 안 파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술은 더 이상 모임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과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술 마시는 걸 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고 러닝하고 식단 관리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실 리가 없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음료가 있는 카페가 술집을 대신하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는 영향도 큽니다. 대리운전의 주요 고객은 예전부터 40대와 50대 직장인이었어요. 회식 문화에 익숙하고 차를 몰고 다니며 술자리 후 대리를 부르는 게 습관이 된 세대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이 필수가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하나둘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채우는 20대와 3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회식을 싫어하고 술을 잘 안 마시며 차 대신 지하철이나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요.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대리운전을 부를 이유가 없는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회식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맛집에서 밥을 먹고 디저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이 차로 술집에 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워요. 점심 회식이라는 새로운 말도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직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결과죠. 회사 입장에서도 점심시간에 하면 야근 수당 안 줘도 되니까 좋고요. 회식이 낮 시간으로 옮겨가면 대리운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이 흐름은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생겨도 다시 포금하는 문화로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개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술 없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세대가 중심이 되었어요. 대리운전 업계에겐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일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깥은 불경기입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중고예요. 밖에서는 일감이 사라지는데 안에서는 플랫폼이 몫을 가져가고 있죠. 대리운전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손님이 앱으로 대리를 부르면 플랫폼이 근처 기사에게 연결해 줍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앱으로 하죠. 이 연결의 대가로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략 2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사가 10,000원짜리 일을 하면 2,000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손님이 낸 돈의 5분의 1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죠. 문제는요, 이 비율이 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콜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하루에 10건, 20건씩 뛰면 수수료 내고도 남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콜 자체가 귀해진 상황에서 20%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루에 3건, 4건밖에 못 잡는데 거기서 20%를 떼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줄어든 파이에서 플랫폼이 여전히 같은 비율을 가져가니 기사 손에 남는 돈은 더 쪼그라듭니다. 더 심각한 건 알고리즘 문제예요. 알고리즘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대로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대리운전 앱은 어떤 기사에게 어떤 콜을 줄지 이 알고리즘으로 정해요. 사람이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순식간에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이 공정한지 아무도 몰라요. 플랫폼만 알고 있습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검은 상자 같아요. 기사들 사이에서는 특정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돕니다. 돈이 적게 되거나 거리가 먼 콜이 있잖아요. 기사들 말로 똥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콜을 거절하면 다음에 좋은 콜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이 안 알려주니까요. 기사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고 서로 조심하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원하는 시간에 앱 켜고 하기 싫으면 끄면 되니까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류되면 직장인들이 받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실에서는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일을 나눠주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따라오니까요. 사실상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자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묶여있는 셈입니다. 불경기가 오히려 플랫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기사는 많아지는데 일감은 줄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굳이 조건을 좋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치니까요.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해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기사들이 조건을 따질 수 있는 힘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을 따내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이 늘어나요. 조금이라도 빨리 손님에게 가려고 속도를 내고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무리합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대중교통 대신 위험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플랫폼은 이런 위험을 그냥 지켜봅니다. 기사는 직원이 아니니 안전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논리죠. 사고가 나도 플랫폼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위험은 기사 개인이 짊어집니다. 밖에서는 손님이 사라지고 안에서는 플랫폼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에게는 법의 보호마저 부족해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때 흔히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기사님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예의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이 호칭은 현실을 가리는 빈 껍데기예요. 법적으로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받는 보호는 거의 없습니다. 산재보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면 나라에서 치료비랑 쉬는 동안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업무 중에 다치면 이 보험으로 보호받아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치거나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쉬는 동안에도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해당이 안 돼요.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이동 중에 넘어져도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사장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퇴직금도 없고 최저임금 보장도 없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수입이 아예 없어요. 4대 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들이에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본인이 절반을 내죠. 나중에 늙어서 연금 받고 아프면 병원비 지원받고 실직하면 실업급여 받고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의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이런 보호가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지역 주민 자격으로 전액 스스로 내야 하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데 내야 할 돈은 꼬박꼬박 나가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유럽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유럽연합은 2024년에 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일을 나눠주고 가격을 정하고 평가 점수를 매기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일단 직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형식이 개인 사업자여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의 통제를 받으면 직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직원으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도 보장받고 쉬는 날에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같은 보호도 받습니다. 물론 유럽과 한국의 법이나 사회 구조가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앱으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죠. 한국은 어떨까요? 노동법의 틀이 아직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보호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 틀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판결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인정했고 어떤 판결은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불분명하니 보호도 불안정합니다. 기사들의 일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병원비는 본인이 다 내요. 다친 동안 일을 못하니 수입도 끊깁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쌓이는 건 빚뿐이에요. 몇 달 후 회복해서 돌아와도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예요. 사장님이라고 불리지만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리운전 업계의 위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문제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먼 미래의 위협까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경기, 손님 감소, 플랫폼 압박, 법적 사각지대.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미 사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어요.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당장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직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기술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실제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한, 베이징, 선전 같은 큰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로보택시는 운전사 없이 달리는 택시입니다. 진짜 손님을 태우고 거리를 달려요. 앱으로 부르면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가 옵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은 좀 무섭대요.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니까요. 아직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다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전요원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달릴 수 있는 구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웨이모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서비스 지역을 더 넓혔어요. 테슬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개선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겠죠.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규정과 도로 여건 문제로 실제 서비스는 아직 멀었어요. 도로 사정도 다르고 사고 나면 책임 문제도 복잡하고 법도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동차도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정부도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잘 되는 게 검증되면 한국에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자율주행에 특히 취약한 직업이에요. 대리운전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요. 손님의 차를 대신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복잡한 상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A에서 B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면 끝입니다. 이건 자율주행 기술이 대신하기 가장 쉬운 종류의 일이에요. 택시는 그래도 손님이랑 대화도 하고 어디로 갈지 상담도 하잖아요. 대리운전은 그것조차 별로 없습니다.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물론 자율주행이 대리운전을 완전히 대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법을 정비해야 하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지 정해야 하며 사람들이 운전사 없는 차를 믿고 탈 수 있어야 해요.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5년 안에 당장 대리운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비용은 낮아질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대리운전 기사들은 불경기라는 당장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이미 기반이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율주행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버틸 여력이 없어요.
호황일 때 기술 변화가 오면 그래도 다른 일 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기술 변화까지 겹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게 지금 대리운전 업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위기 앞에서 기사들과 업계는 나름대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는 한계가 뚜렷하고 치러야 할 대가도 커요. 기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켜는 거예요. 카카오 대리, 티맵 대리, 다른 앱까지 서너 개를 동시에 켜놓고 어디서든 콜이 오면 잡습니다. 한 앱에만 의지하면 콜이 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여줄 뿐이에요. 전체 손님이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파이 자체가 작아졌는데 여러 접시에 숟가락을 올려놓는다고 밥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둘째, 대리운전 말고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시기죠. 아침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 배달하고 밤에 대리 뛰는 분도 있어요. 몸을 더 혹사해서 수입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몸이 남아나질 않으니까요. 실제로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업계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개하라고 항의하려는 거죠. 노동조합 비슷한 모임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사들은 각자 흩어져서 일하고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기사는 이게 본업이고 어떤 기사는 투잡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죠. 당장 콜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모임에 시간을 쓰기 어려워요. 모임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직원이 아니면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정부의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앱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플랫폼 회사들은 규제가 강해지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합니다. 수수료 낮추고 보험 들어주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기사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직원으로 인정받으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면 지금처럼 내 맘대로 못하니까요.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볼게요. 개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한 방법으로 이동하면서까지 콜을 잡을 것인지, 콜이 없으면 일찍 집에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요. 오늘 몇만 원 더 버는 것과 내일 건강하게 일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죠. 사고 한 번 나면 그동안 번 돈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줄고 있고 플랫폼에 눌리고 있고 앞으로 기술 변화까지 예고되어 있는데 대리운전에만 매달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앱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직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중간 형태의 보호라도 만들어야 해요. 일하다 다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넓히는 방안,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개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지만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개인은 건강을 담보로 버티고 있고 사회는 뒤늦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대리운전의 몰락은 한 직업이 어려워지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예요. 원인을 다시 짚어볼게요. 바깥에서는 역대급 불경기와 술 문화의 변화가 손님을 없앴습니다. 밤거리가 텅 비었고 회식이 사라졌고 젊은 세대는 술을 안 마셔요. 안에서는 플랫폼이 20% 수수료를 떼어가고 알고리즘으로 기사들을 통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까지 있어요. 사장님이라 불리면서 직장인이 받는 보호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먼 미래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변화도 기다리고 있고요.
뼈가 여러 군데서 부러지는 복합 골절과 같습니다. 팔만 부러졌으면 팔만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금이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고쳐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대리운전 업계가 딱 그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경고를 남기고 싶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겪는 일은 앱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일 수 있어요. 음식 배달하는 분들,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가사 도우미 분들, 대신 줄 서주는 분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앱이 일을 연결해주고 알고리즘이 일을 나눠주고 형식은 개인 사업자인데 실제로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죠. 직장인들이 버는 보호는 못 받으면서 직장인처럼 일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의 몰락은 그 흐름의 가장 앞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대리운전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배달에서, 모레 다른 플랫폼 노동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대리운전 업계의 위기는 단순히 한 직업이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문화 변화, 플랫폼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온 결과예요. 거기에 법의 보호까지 부족하니 버틸 곳이 없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보호 체계 밖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고통은 결국 사회 전체로 퍼진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앱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줄어드는 일자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달리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대리운전과 닮은 듯 다른 그들의 이야기, 플랫폼 노동의 민낯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